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 메머드급 선대위를 발족을 합니다. 공천도 마무리 수순인데 관심을 모은 이 서울 강북을 결선 경선이죠. 네. 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 최병문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이 박용진 의원 결국 뭐 혹시나 했는데 낙마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저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위 10%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30% 감산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1차 경선뿐만 아니고 2차 결선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60%를 본인이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30% 감산되면 뭐 한 40% 얻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경쟁이 되는데 예. 지역구에서 민심과 당심 60%를 얻기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위 10%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서울 서대문 갑에서는 경선 탈락 후에 후보로 구제가 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명 이 대장동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변호를 맡았었죠. 김동화 후보가 본선에 오르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동화 변호사가 올랐다. 그 이면을 보면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 결국 탈락하게 된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 됐었다가 탈락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면접 당시에 이미 걸러졌어요. 걸러진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서 뭐 증언했는데 그게 네.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새롭게 드러난 어떤 의혹으로 인해서 만약에 성치훈 부의장이 탈락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줄곧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있어 왔던 얘기고 예. 또한 면접에서 다 그게 이미 걸러져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경선에 임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똑같은 이유로 해서 김동화 변호사로 교체했다. 그러면 결국 정진상 씨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공천 아니냐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예. 자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결국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네. 김동화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당내 공천 갈등이 다시 또 한번 공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중도권, 수도권 표심 잡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뭐 우리끼리 똘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예. 우리가 궁금한 부분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좀 중도층의 눈치도 좀 봐주고 네. 그다음에 좀 존중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현상만은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러기 때문에 네네. 결국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무관심해지거나 예. 아니면 정치 혐오가 좀 커지거나 그래서 민주당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악영향이지만 예. 더 크게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투표율의 하락 이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탈락을 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게 된다는 얘기를 당에 남겠다는 얘기가 네. 들리잖아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경선에 탈락해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다. 남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고 하려면은 지금 어쨌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남아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가 확장되거나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공유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무너지는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 기간 때까지는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투항한다 그런 이렇게 좀 모양새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요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선대위 합류를 수락을 하면서도 이 당 공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득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천의 과정에서 아쉬움은 표했지만 그렇지만 함께 뭉쳐서 선대위를 이끌고 가겠다. 어떻게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전 총리는 작년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부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던데 그게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아마 계속 요구받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인의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공천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도 이 공천이 잘된 공천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서 유권자들한테는 자, 이 사람들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이 과연 저 설득을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행동을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 판단이 돼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또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한 2년여 동안 그 이제 제야에 있어가면서 뭔가 좀 조급함을 느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 본인의 처지, 그다음에 이 공천에 대한 그 어떤 본인의 입장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유권자들한테 그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공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실장, 이 대표 중심의 단결 역시 호소를 했습니다. 뭐 13일 만에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에 복직을 했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 선대위 합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일단 봉합 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속내 사정은 어떨지. 글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뭐 우리의 상황도 좋지는 않지만 지금 현 정권의 상황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뭐 두 거악의 충돌이긴 하지만 더 큰 거악을 먼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합쳐가지고 그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칙을 지켜서 희생당했을 때 국민은 그 희생당한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주고 예. 위대한 정치인으로 다시 띄워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나의 허물은 그냥 놔두면서 남의 허물을 먼저 제거하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허물도 결국엔 다시 드러날 거다. 그럼 당신들도 다음에는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야권 비례정당의 일부 후보가 이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유력하죠. 네. 전지혜 후보의 경우에 반미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그 시민단체 몫으로 배분하려는 저 비례대표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관여를 제대로 안 하고 예. 자, 뭐 거기서 알아서 일단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은 그 자기네들끼리 뭐 투표해서 선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저 순위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 진영 내의 논리로 따지면. 예. 그러면 결국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뭐 반미, 반일 뭐 이런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시대착오적인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1번, 2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저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 않으면 설령 다시 재추천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 이제 저 사람들은 사실 진보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시민단체 몫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저 자체도. 그래서 민주당이 깊이 개입하기 전에는 똑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 일단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가 좀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주도로 모든 게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 비례정당도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강고한 지지층 이걸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정도 표명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뭐 어떤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조국 신당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쪽하고 뭐 연대를 한다든가 다른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준 위성정당을 시작할 때 예.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도 확보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요청이잖아요. 네. 요청이니까 그 결정권은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우리 그 민주당 쪽 사람들도 네. 가 있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또 바꿔서 생각하면 네. 글쎄 1번이 마음에 안 들어서 1번을 좀 바꿔달라고 한들 네. 밑에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받게 되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쪽에서 사실상 예. 이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갈등 상황으로 올 거고요. 아. 그거에 대한 대책이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이 폐륜 공천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자, 여야 대표가 이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폐륜 공천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죠. 두 분 패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상현 네. 평론가께서 좀 여쭤볼게요. 폐륜 공천 뭐 이거를 이제 워딩으로 한 건데 양쪽의 말들이 너무 감정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의 공천들이 국민에게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납득시킬 만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냥 싸우는구나.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아 저렇게 양쪽이 엄청나게 싸우는구나 이렇게뿐이 좀 들리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은 환호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맞받기보다는 네네. 하나하나 짚으면서 예? 우리 저쪽에서는 이런 공천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공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대비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격한 거는 알 수 있겠으나 좀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실언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면 국민의힘의 폐륜 공천의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폐륜이다. 폐륜이 뭡니까? 인륜을 저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뭐 억지로 끌어붙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공천 중에 인륜을 저버린 공천이 있나? 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유권자들이 손뜻 와 닿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랬을까? 이제 공천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그러려면 그걸로 폐륜 공천이라는 걸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그 지금 치받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는 폐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폐륜이라는 용어 선택은 오히려 실언에 가깝다. 그건 자충수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여야 대표의 뭐 입도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위원장 어제 고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또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지금 바람이 한동훈 있을까요? 위원장의 그 동선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 네. 이런 데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런 실지를 탈환하는 게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워낙 많은 숫자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그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저렇게 그 해야 되는데 예. 뭐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상당한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네. 저것이 그 당 지지율로 별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여론조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과제일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들여다보니까 지난 총선에 이렇게 졌었나 할 정도로 모르게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삼도체제 선대위로 오늘 출범을 시키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단독 체제가 지금 유력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3대1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는 어렵죠. 한동훈 선대위로만 간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철 그릇을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철 그릇이 두껍고 무겁다고 해서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이걸 좀 펴가지고 이 넓혀가지고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게 두들겨 펴가지고 크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층까지 담으려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본인이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담을 수 없는 뭘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심되는 이런 부분까지로 확실하게 담을 수 있게 이 그릇을 넓힌다면 예.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뭐 이재명 당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존중을 해가지고 모셔왔겠어요. 그건 아니고 예.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래도 그릇이 조금이라도 더 넓고 다른 어떤 목소리나 그런 성향도 예.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톱 체제보다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지역구 선거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대표 선거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방언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거는요. 그 다른 당이 아니에요. 똑같은 당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똑같은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쌍두 체제 이게 아니고 사실상 공동위원장 체제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거는 결국은 네. 그 지금 모당인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에 그냥 얹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보건대 뭐 거기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뭐 비례대표 그 정당 국민의 미래의 대표를 맡아서 뭐 선거운동을 하고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치 않고 네. 국민의힘에 얹혀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결국 그 1인 체제나 마찬가지인 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 지휘 체제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거는 이제 아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했을 때 저는 동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가는 게 한동훈 아니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너무 겹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약간 방관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도 함께 담아야 된다. 아니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받아들여서 외연 확장한다면서 예. 당내 비주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그 우군화하지 못한다. 예.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 1인 체제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만한 사람 저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특별히 없는데 누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비주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여럿 있잖아요. 지금 방관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꼭 유승민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 도태우 변호사 이 공천을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관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받아들여질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저런 요청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저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꽝 찍어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공관위에서 안 받아들여진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쇼네 내지는 뭐 약속 대련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관위가 이걸 받아 안는다면 뭐 참 잘했어요 도장 2개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국 혁신당이죠. 네. 대표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대표가요. 지역구가 아닌 비례로 나선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처음부터 그 방법 외에는 없었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일단은 뭐 모아서 그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려면 네. 국회의원이 돼야 일단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확실한 당선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처음에는 본인 정도 명예회복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은 그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앞순번에 놓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면 예. 이걸 정당의 크기를 키워서 오히려 한번 정치적으로 어떤 명예 회복을 넘어서서 정치적 싸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비례대표로 신청은 했지만 네네. 몇 번에 또 본인을 배치할지 이런 거는 한번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인데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을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로 출마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대전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글쎄 뭐 말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대전에서 지역구 불출마 그러니까 지역구 불출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탈당을 해서 그 당을 예. 이제 다른 당에 가서 지금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는 거니까 뭐 그 말은 옳기는 옳은데 문제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결국 피고인들이 쭉 나열되는 셈이 되잖아요. 조국 뭐 2심에서 징역 뭐 2년, 네, 황운하 황운하. 뭐 1심에서 징역 3년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유권자들이 저래도 나는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뭐 그런 부분이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 최병무 위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시지만 네.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선거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네. 이 도피처가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이 봤을 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공인은 공적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데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정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당이고 역사의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또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역사에 이런 나쁜 선례가 한번 생기면 예. 상대 진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 상대방이 하는 거를 그 비난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예. 내가 그걸 하면은 상대도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를 용인하게 되는 셈이라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현상만 분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거대 양당이 하는 것도 뭐 못지 않은데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뭐 의혹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왜 조국만 이렇게 탈탈 털려야지? 좀 약간 거대 양당에 비해서 그러면 조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상희 평론가도 이제 조국 신당이 좀 바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유는 저는 이제 친문들의 지지라고 봅니다. 친문들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지지층이 친명, 친문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침 또 요때 이재명 대표가 친문 현역들을 대거 예. 친명 그 원외 친명으로 바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친문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들이 소수파 내지는 탄압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그 사람들 중에 강성인 사람들이 뭐 이제 나는 민주당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공천을 안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비례는 나는 친문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국 혁신당은 시민단체 목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도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쪽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순도 100%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친문을 지지하는 순도가 높은 사람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